성실한 납세자인 거죠. 캄보디아 측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의 어떤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국가의 감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관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한국 내 이런 조직은 어느 정도까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보시나요? 뿌리가 깊은 것보다도요, 지금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요, 점조직 형태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하나의 커다란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그때그때 연합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하고 흩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인신매매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집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집책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BJ. 자기도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브로커 하다가 자기도 거기 가담하다가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캄보디아 조직이 정부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국가와 범죄가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실한 납세자인 거죠. 캄보디아 측에는. 그 캄보디아 웬치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백화점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파트 단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의 어떤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국가의 감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관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국가로부터 이렇게 관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내야 되겠죠. 캄보디아 총리 쪽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고 특별히 개런티를 주질 않아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만 얘기를 하고 개런티를 주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걔네들 영역이고, 물론 주기는 할 거예요. 어떤 애들? 자기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주겠지. 근데 대체적으로는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내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괘씸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 문제가 아니라 국제범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기본 캄보디아 웬치에 들어와서 제일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친구들이 이동하는 루트를 봐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굉장히 뭐 신호등 바뀌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치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팔려갔다가 혹은 베트남으로 갔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범죄 가담하고, 혹은 태국으로 갔다가 범죄 가담하고, 이런 경우들이 보는 게 뭐 수사 과정에서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 봤을 때 지금 캄보디아 웬치, 문제가 된 그 웬치 텅텅 비었다고 하죠. 굉장히 기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슉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이제 버겁고 어려운 상황이죠. 캄보디아만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도망간 베트남, 걔네들이 도망간 태국하고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와 정부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정부와 사법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나라 사람을 해외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고 판다라는 거는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식적으로 공권력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찰, 우리 한미 동맹이 굉장히 공고하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FBI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사하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수사를 하지. 와서 이제 참관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 캄보디아가 허용하는 한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들어가서 걔네들이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우리가 그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국군이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공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영토죠. 그래서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해외에 어떤 국력을 투사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한 군데는 국정원이죠.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정보사라고 해서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로 영화에서 보죠.
주로 영화에서 보고 최근에는 12.3 때문에 이제 그 송운의 국정원 1차장이 방송에 나오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비공식 작전이라고 하죠. 도망치고 싶었는데 우연히 자물쇠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마침 가드들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이런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한국 경찰이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제약이 있는 걸까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어떤 공권력이죠. 어디까지 투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특히나 군과 어떤 경찰을 어디까지 투사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그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국가 안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익숙한데 사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한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국군은 공식적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수사나 어떤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침략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죠. 우리 지금 그 60명 데리고 오려고 200명 가까이 되는 경찰이 갔는데 경찰이 가서 인계받아서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직접 거기서 이제 추가로 가가지고 더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외교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가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 연합에서는 범죄자가 도망쳤을 때는 국경을 넘어서 추적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조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도 그런 조약이 있어요. 범죄자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국경을 넘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미국 빼고 우리나라의 외국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했던 때는 일제강점기 직전 1904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일본 경찰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나라 국가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한국은 강국이거든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이 취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예실종 신고, 국민청원, 국제수사 요청 등 만약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면 유가족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국가에 소송을 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간 이 친구들이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변호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보상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고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가가 알아야 캄보디아에서 우연히 가서 모히또를 마시고 있던 국정원 1차장이 열쇠라도 따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절규하고 있을 한국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좋다. 거기 오래 있어봐야 남는 거는 계속 양형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양형도 늘어나고 고통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대한 당장 통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별의별 탈출 사례가 다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쩔뚝이면서 어떻게 팔려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버려져가지고 탈출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차가 시간 맞춰서 온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쓰레기차 아저씨한테 줘가지고 쓰레기차 안에 숨어가지고 탈출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데 진짜 어떻게든 나와라 그리고 신고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가족분들은 내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를 알면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돌봐주고 있다, 가족이 유대관계가 잘 돼 있다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재판하다가 보면 꼬박꼬박 가족분들이 출석하는 재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판들은 생각보다 양형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감옥에 들어갈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묵히지 말고 그냥 곧바로 신고를 해서 구출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차후에 어떤 받을 재판이나 이런 거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